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나온 지 넉 달 됐는데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물가를 좀 체험하다 보니까 제가 1986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예, 벌써 뭐 40년 다 돼가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와, 짜장면 값은 한 20배가 올랐죠. 예, 버스 값도 한 20배가 올랐습니다. 옛날에 70원, 80원 하던 게 지금 뭐 1,500원 뭐 이렇게 되고 짜장면도 한 400원, 뭐 간짜장 한 500원 하던 시절에서 뭐 지금은 이제 8,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 20배씩은 물가가 오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이제 그때랑 비교하면 이제 한 8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년마다 보편적으로 2배씩 올라간다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12년에 2배, 그 다음에 또 2배, 2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도 한 7, 8배 이상은 올랐지만 이 한국은 그 사이에 한 20배 이상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또 다 그렇게 올랐냐?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미국 오던 시절에 비해서 한 7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오른 거 비해서 소고기 가격이 많이 안 올랐죠. 그 얘기는 이제 한국에서 소고기 먹기가 더 좋아졌다. 뭐 예를 들어서 참치캔 하나 가격도 당시에는 꽤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싸지만 그렇지만 참치캔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4, 5배밖에 안 올라갔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모든 게 또 다 오른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무지막지하게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집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20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1,000만 원 하던 집이 지금 2억 한다.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물가 오른 거에 비교하면. 그런데 서울의 일부 지역의 집값은 뭐 100배, 200배, 심하면 300배까지 올라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갑자기 이 부동산 때문에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여의도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파트가 3채가 있었는데 아버님께 여쭤봤을 때 그때 당시 70년대 당시에 여의도 아파트를 뭐 850만 원, 뭐 900만 원 이렇게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게 싼 가격은 아니었대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던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88 올림픽 복권 나오기 전까지는 500만 원이 최고였습니다. 자, 500만 원이면 웬만한 집을 샀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서울 좀 외곽에 살던 뭐 봉천동, 예, 그때는 또 달동네라고 했던 곳인데 그런 곳에 살던 친척들 얘기 들으면 그때 당시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서울 시내 뭐 무조건 기본적으로 몇 억은 하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포로 옮겨갔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1층에서 2층 올라갈 당시에 제가 그때를 갔습니다. 한신 3차라고 한신 4차 옆에 뉴코어 백화점 있고 그 앞에가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있었던 방은 창밖에 잠수기가 보이던 그 자리쯤이었는데 당시에 그 한신 3차 아파트도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는 한 1,200만 원 뭐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몇십억씩 하는 거 보면 진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교 나와서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도 월급만 갖고는 도저히 서울에서 집을 못 산다. 물론 서울도 뭐 외곽 지역 좀 싼 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집사랑은 유달릅니다. 예,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집이 있어야지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 와서도 집을 열심히 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내 집 마련이 진짜 큰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또 미국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다가 집을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게 저도 예전에 맨날 한국 뉴스를 보면 뭐 강남의 아파트 값이 20억, 30억, 이번에 뭐 80억짜리가 나왔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제 한국에서 집 사기는 글러먹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한 6, 7년 전에 한국에 나왔다가 춘천에 아는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그 아파트 값이 당시에 한 2억 2천 한다는 얘기 듣고 2억 2천? 야, 2억 2천? 20만 불도 안 된다는 얘기야? 진짜 이 아파트가 이 돈이면 내가 살 수 있어?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지방 도시의 집값이 생각보다 싸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지금 있는 평택 이 인근만 하더라도 집값이 서울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죠.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게
꼭 서울의 수도권 인근이 아니고 지방의 중소도시에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뭐 좋은 아파트 거기도 뭐 10억짜리 있고 그렇지만 3억 정도 선이면 한국에서 아파트 그냥 괜찮은 거 남들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이지는 않고 그냥 살만한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그 3억이란 기준이 누구한테는 작은 기준일 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뭐 그것도 큰 금액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뭐 아파트 6천만 원짜리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 깜짝 놀라긴 합니다. 근데 야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억짜리 정도면 멀쩡한 아파트는 사지 않을까? 예, 지방 도시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한국 와서 집을 사는 게 좋은 건가 아닌 건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임시로 와 있으니까 6개월 임시로 와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렌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렌트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 한국에 나와서 산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되나 렌트를 해야 되냐 여기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그냥 렌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을 사는 거의 장단점, 렌트를 하는 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워낙 여러 지역에 이제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LA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집의 기준, 그다음에 미 동부에 계신 분들, 시카고에 계신 분들, 콜로라도에 계신 분들, 이 집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집의 수명이 우선 다릅니다. 집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흔히들 판자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무로 프레임되고 이제 석고보드로 된 이런 집들을 많이 만들죠. 근데 또 생각보다 집이 오래 갑니다. 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LA 같은 경우,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LA 같은 경우에 그렇게 습한 곳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엄청나게 추운 곳도 아니고 또 여름에 잠깐 덥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습해서 덥지 않으니까 집이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집 수명이 꽤 오래 갑니다. 그건 뭐 네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애틀 같은 데서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낸다. 예, 그러면 집이 이제 수명이 아무래도 더 짧죠. 그리고 뭐 동부에 있는 뭐 시카고 같은 데라든가 뉴욕 같은 데도 조금 이게 다를 수가 있고 근데 또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집 짓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집 혹은 프레임을 세워서 하는 방식의 집들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는 벽식 방식이라는 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짓는 집도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버티기 위해서 집 짓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 자동차도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수명이 좀 더 오래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저런 거 고려해서 우리가 집을 살 때 집값이 50만 불이다. 근데 이 50만 불짜리 집이 50년을 살 수 있는 집인가? 혹은 25년밖에 못 쓰는 집인가? 25년 뒤에는 또 한 10만 불을 20만 불을 더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집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요. 사실 집값이 단순히 집값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 와서 보시면요. 아파트가 몇십 년만 지나면 진짜 낡아 보여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여름엔 또 곰팡이도 많이 쓸고 또 겨울엔 또 추우니까 또 얼고 그러니까 아파트 벽에 균열도 많이 생기고 보수 공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뭐 미국처럼 극과 극의 날씨가 없으니까 한국은 평균적으로 아파트의 수명을 27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지은 아파트를 들어가도 27년 되면 이 아파트는 이제 수명이 다 했다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2, 30년 더 살아요. 더 살 수 있지만 위험하죠.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27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비하면 진짜 이 집 수명이 적은데 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2억 7천만 원짜리 집이면 27년이면 그냥 매년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2억 7천만 원짜리 집이면 27억짜리 집이면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따지면 사실 이 집의 수명이 진짜 짧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파트를 보시면 새로 만든 아파트는 진짜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런데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아파트가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 있는 동네에서 제가 지금 있는 이 아파트가 이 동네에서 제일 새 아파트예요.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아직 깔끔해 보여요. 옆에 10년 된 아파트만 보더라도 이 아파트보다 낡아 보이는 것도 낡아 보이는 거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조금 또 구닥다리가 있어요. 유행을 또 금방 타. 자, 그래서 이제 한국 27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이제 그동안 부동산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서울 경기권으로 모이려고 해요. 서울로 모이고 싶은데 이제 서울도 포화 상태니까 서울 주변의 도시, 경기권 도시로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경기권 도시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게 서울 주변 경기권 도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기형적으로 돼버린 게 한국 인구의 절반이 경기도 안에 삽니다. 서울과 서울 주변에 사는 인구가 2,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경기권으로 몰렸어요. 그 지방 도시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자꾸 싸지는 거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은 만만한데, 자,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 정도면 뭐 미국 돈으로 한 22만 불 하는데, 살만하지 않아요? 그거 뭐하러 남의 집 눈치 보면서 월세 주고 살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요즘에 달러가 강세니까,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미국에는 집 팔아다가 한국에다 집 사지. 근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손해인 거예요. 네, 손해요. 많이 손해요. 왜 많이 손해인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꽤 크고요. 근데 전세란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전세란 제도도 지금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 게 뭐냐면 전세란 제도가 왜 있었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세란 제도는 별로 없었죠. 한국은 이 고도 성장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예전에는 1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인구가 많이 몰려요.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층짜리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죠? 3층짜리 빌라를 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모은 돈으로 모아서 집을 때려부시고 3층짜리 집을 집니다. 처음에 이제 3층짜리 집을 짓기 전에 1층짜리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방 한 칸씩 남한테 월세를 주죠. 월세를 주다가 돈을 모아서 3층짜리 빌라를 짓습니다. 주인이 한 층 쓰고 나머지 두 집을 빌려줍니다. 월세가 나와요. 괜찮거든. 근데 그렇게 또 살다가 27년, 30년 되기도 전에 또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게 또 모자라니까 이제는 이제 건설회사가 낍니다. 그 땅 저한테 파십시오. 아니, 난 지금 집이 세 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이 한 채값만 줄 수는 없잖아. 저희가 10층짜리 아파트를 줄 겁니다. 분양권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파트 지으면 지금 이 집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아파트 지으면 사람들이 더 선호하니까 1억 5천이 됩니다. 제가 2채 드릴게요. 혹은 3채 드릴게요. 이렇게 분양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층짜리 이제 연립주택 몇 개가 있는 단지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깁니다. 10층짜리. 근데 이 10층짜리가 30년이 되기 전에 또 인구가 늘어요. 10층으로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10층 집을 갖다가 짓고 더 큰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 더 큰 아파트를 짓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주려면 어떻게 하죠? 20층짜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10층은 팔아먹고 10층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낼 필요 없어. 그냥 허가만 내주면 요거 20층짜리 짓고 나서 그냥 새 아파트 들어가게 살게 해줄게. 그때는 막 그런 조건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20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아파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안 되는데 20층짜리 아파트 새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자기 집도 3억, 4억 이렇게 올라가네? 와, 신난다. 근데 그 20층짜리도 이제 낙후가 되는데 사람들도 계속 몰려 올라오니까 이제 40층짜리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20층에서부터 40층을 지으려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도 땅값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원하는 곳이라 하면 건설회사에서 그냥 40층짜리 지면서 당신네들 원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파트 하나씩 줄게. 그리고 40층짜리 지은 건데 지금 이제 40층짜리 갖다 더 위로 지으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80층짜리 못 져요. 왜 40층을 짓고 40층을 또 커버하려면 80층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40층을 졌던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이제 아파트가 흉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그 아파트는 이제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보상받을 게 없어. 땅값 말고는. 근데 그렇게 높이 지어갖고 개인이 소유한 땅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한 평밖에 안 되는 땅이 돼버리는데 그 땅값 갖고 이 집을 갖다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 여러모로 이제 포화 상태가 돼 있는 데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제가 그래도 40만 불에 샀던 집이 지금 50만 불로 올라서 기뻐요. 이제 기뻐하실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40만 불짜리가 50만 불 올라간 거는 현상 유지한 것도 힘들다고 좀 봐야 돼요. 40만 불 주고 산 게 80만 불이 됐다.
그러면 뭐, 예, 돈 번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로나 이전에 뭐 6억 하던 아파트인데 지금 8억 해요. 예, 많이 올랐어요. 이 물가가 오른 것도 따지면 사실 그게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부동산이 미치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500만 원짜리 주택을 어느 날 80년대 초반에 3층 빌라를 만들고 그래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던 거라다가 연립주택 만드니까 집 하나에 1억씩 받다가 그게 또 20층 올라가니까 이제 4억 됐다가 그게 또 40층 올라가니까 10억 됐다가 게다가 땅값 올라가면 20억 됐다가 30억 됐다가 그래서 집 하나 재산이 100배, 200배, 300배 올라가는 일이 이제는 한국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포화 상태니까. 서울도 더 이상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위성 도시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인근의 동탄이 지금 예, 좋죠. 예, 교통도 좋고 서울 인근에서 예, 공장도 있고 삼성 쪽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그래서 동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동탄 청약에 지금 한 명 당첨하는데 294만 명? 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파트만 사기만 하면 그냥 앉아서 지어놓고 팔기만 하면 그냥 10억은 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로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한국 와서 집을 사면서 나도 한국에 있는 사람처럼 집 사서 돈 벌 것이다. 예, 꿈 깨십시오.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뉴스 보니까 있던데 예, 물론 특이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은 여러분이 그냥 20만 불, 30만 불 갖고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예, 뭐 강남에 여러분이 이제 미국 돈으로 뭐 한 몇백만 불씩 한 500만 불, 예, 뭐 1000만 불씩 갖고 오는 집들, 예, 이런 집들은 또 올라가요. 예, 80억짜리 샀는데 몇 년 있다가 120억 됐다더라, 뭐 이런 같은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투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20만 불짜리 사갖고 그게 200만 불 되는 일은 이제 한국에서 안 생겨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5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그때 6억이었던데 지금 8억인데 그때 사놓을 걸로 했어요. 부럽습니까?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억짜리 지금 8억 됐다고 돈 번 거 아니에요. 6억짜리가 12억 돼야지 돈 번 거예요.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0만 불짜리 샀다가 50만 불 됐다고 돈 번 거 아니에요. 40만 불짜리가 80만 불 돼야지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럼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캠페디 말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난 포기했어. 그렇지만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좀 좋지 않겠어요? 남의 집 뭐 서름도 없고 눈치도 안 보이고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방 도시는 날이 갈수록 집값이 떨어져요. 물론 집값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방도시에 3억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도 3억이면요. 집값 엄청 떨어진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3억짜리가 10년 뒤에 4억, 5억은 달 수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게 올라간 거냐고요. 안 올라간 거라니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의 집 수명이 아까 말했듯이 27년이라는 얘기예요. 30년 뒤면 집이 너무 후져 보여요. 너무 낡아 보여.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린 건데 뭐 한국의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4년 됐다고 했죠. 이 아파트가 4년 전에 이 집이 처음에 팔렸을 때 3억 1천에 팔렸어요. 3억 1,400만 원, 3억 뭐 하여튼 다 3억 1천 이상에 팔렸어요. 지금 팔리는 가격이 2억 4천입니다. 7천만 원 떨어졌어요. 4년 동안 물가 올라간 게 얼마인데 4년 전에 3억 천에 샀으면 지금은 이 집이 4억은 돼야지 현상 유지된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오히려 올라가긴커녕 2억 7천, 2억 4천이 됐다? 이거 손해본 거죠. 엄청나게 손해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한국은 전세나 이런 내 집 마련 이런 꿈이 커갖고 월세 많이 내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집 가격 대비 월세가 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집 팔아다가 한국에 갖고 와서 사지 손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은 월세를 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월세 금액이 높아요. 집 투자 대비.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는 캡 레이시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대비 나가는 거 빼고 렌트비 받는 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 연간. 그걸 계산하는데 요즘에는 LA도 이제 경쟁이 심해졌고 캡 레이트 4% 5% 나오는 부동산 사기 힘들어요. 예. 라스베가스도 잘 사야지 한 7%, 예. 8%. 근데 아직도 미국은 캡 레이시 7, 8%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투자 대비 1년에 7%씩 리턴을 받는다는 얘기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캡 레이시 10%다. 그러면 이 집을 10년간만 렌트 주면 그냥 그 집은 내 집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 다 투자한 만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캡 레이시 보니까 3%, 2% 이래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00만 원 주고 렌트를 한다죠. 예, 그 100만 원도 세게 주는 거예요. 왜? 가구가 있었으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디시워셔, 가스레인지, 뭐 테이블, 침대 다 집어넣고 하니까 100만 원 받는 거지. 사실 이 집도 계산해 보면 캡 레이시 3%가 안 나와요. 투자 대비. 3억 1천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 1,200만 원 나온다.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해지. 그럼 제가 미국에다가 이 집을 살 돈이면 이 집이 3억 1천이었는데 그러면 한 3만 불, 4만 불이죠. 23만 불, 4만 불인데 이거 살 돈이면 미국엔 돈 갖고 와서 여기서 집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에다 집 사놓고 미국에다 렌트 주는 게 나을까요? 미국에서 렌트 주면 1,500이 생겨요. 여기 더블이 생겨요. 여기 한국에서 받는 렌트비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렌트비가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렌트를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한국도 바뀌어갈 거예요. 왜? 집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렌트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렌트도 슬슬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써본 데 그 돈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월세를 200만 원 준다? 미쳤다는 소리 나오죠.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어때요? 뭐 보통 LA 같은 경우 원베드룸도 2,500불 낸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 돈 갖다가 렌트비 내는 건데 예. 그냥 한국 오니까 와 싸다 그러지. 그래서 이 집이 지금 2억 4천이에요. 떨어졌어요. 2억 4천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100만 원씩 내요. 1년에 1,200만 원 내죠. 예, 10년 살면 1억 2천입니다. 20년 살면 2억 4천이에요. 20년을 제가 이 집에 살면 이 집값이 뽑히는 거예요. 근데 20년 뒤에는 이 집이 24년 되죠. 그럼 거의 낡은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년 사는 동안 또 이 집은 계속 낡아져 가고 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뭐 그게 지금 100만 원이지만 나중에 또 렌트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야 올라가죠. 올라간 대신 저는 렌트비가 올라갈 때마다 새 집을 살 수 있겠죠. 이 집에서 한 5년 살다가 또 새로 지은 아파트 있으면 또 새 아파트에서 5년 살고 자 만약에 제가 이 집에 계속 있는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렌트비를 안 내고 20년이 지나면 이 아파트에 투자한 2억 4천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낡아져가는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집을 사는 게 현명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아직까지는 집 가격 대비 렌트비가 되게 싸요. 집 가격 대비는 렌트비가 꽤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특수성이 있어갖고 원래 이 아파트를 미군들한테 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군은 일반 병사도 160만 원이 나옵니다. 렌트비로. 120만 원짜리 집을 렌트해도 40만 원 거슬러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집을 처음에 이 집을 생각했던 분들은 160만 원 렌트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꽉 안 차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100만 원에 빌려주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주변의 장교들은 한 달에 450만 원이 납니다. 주거 비용으로. 예, 한국에서 450만 원 렌트비 내고 살 사람 없어요. 예, 없습니다. 450만 원을 렌트비로 낸다 그러면 강남에서 아주 고급 아파트 이런 거 월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 달에 450만 원씩 낸 적이 많이 없으니까 내는 사람이 드물어요. 미군들은 부대에서 주니까 하죠. 근데 그런 집들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450만 원 누가 빌립니까?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들은 정 빌려줄 데가 없으면 한국 사람이 200만 원, 250만 원 낸다고 해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렌트를 갖다가 잘 알아보면 그게 더 계산해보면 현명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뼈를 묻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30년 살 텐데 집을 사는 게 낫다. 집 하나 사놓고 그 집에서 30년을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미국도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이 집을 사면서 30년 모기지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집에서 30년 살아야지. 자기 처음 샀던 집에서 30년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30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드물걸요. 미국 평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도 집 이사는 7년마다 한 번씩 간다고 합니다. 7년이면 집을 더 큰 집을 사든가 아니면 뭐 그 집을 렌트 주고 다른 집을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옮겨간다고 해요. 하물며 한국에서도 이런 아파트 그냥 한 5년, 7년 살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 나오면 옮겨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새 아파트가 좋아요. 기술력이 좋아서 자꾸. 새 아파트 살면 여러 가지로 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난 몇십 년 동안도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무슨 구조냐면 벽식 구조라고 이제 많이 많은데 이 벽 자체가 건물의 프레임이에요. 한국은 콘크리트를 짓죠.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저기 뭐 뉴욕 같은데 동부 같은데 옛날 건물들 보면 건물 안에 기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프레임을 하고 슬레이트식으로 얹어서 층을 만드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죠. 그 방식의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어디가 낡아지면 그 부분을 갖다가 교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벽 하나를 갖다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교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벽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아파트는 이 벽을 때려 부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벽 하나가 낡았다고 요거를 때려 부시고 새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많이 짓는 방식은 이제 나무로 프레임 만들고 석고보드를 하죠. 예, 그게 좀 후져 보이죠. 캘리포니아 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진에 그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집 짓는 가격이 싸게 먹히는 것도 한몫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집을 갖다가 부분 고치기가 쉬운 거예요. 벽 하나를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이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익스트림하지 않잖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집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동부 같은 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콘크리트로 짓는데 기둥, 쇠 빔을 박아놓고 짓는 방식을 예전에는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제 그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미국도 벽식 방식으로 이렇게 벽 만들면서 벽 자체가 프레임으로 쌓아 올리는 벽 자체가 이제 건물을 지탱해주는 이런 방식의 이제 건물도 많이 짓는 게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새 아파트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아파트에 와서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미군 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좀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기술이라는 게 해마다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국도 아파트가 좀 단점이 뭐냐면 공기순환이 안 되고 답답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열 교환기라고 얘기를 하고 서큘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공기를 바깥이랑 안이랑 다 순환을 시켜주는 걸 갖다가 이제는 법적으로 30가구 이상이 있는 곳은 무조건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도 다 바깥에 유닛은 바깥에 돼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에어컨 유닛들은 방마다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온돌도 방마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덜 들어가.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장마 끝나고 날씨가 더운데 저희 처형이나 처제나 다 놀라는 게 저녁 때 에어컨을 안 켜고 잔다니까 놀라요. 안 덥냐고. 근데 이 집을 이게 나중에 만들어서 그런지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덥지도 않고 엄청나게 춥지도 않아. 그냥 낮에 좀 에어컨 켜놓고 나잖아요. 그럼 집안이 시원한 게 그냥 유지가 돼요. 창문도 다 이중창으로 해놨고.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온 열 같은 것도 못 느끼고.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요. 단열재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 자꾸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살면 여러모로 편한 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아파트 하나에 30년 살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20년 살겠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5년 뒤에 나오는 아파트는 더 또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같은 걸 해갖고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긴다.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복수 국적을 하든 거소증을 갖고 계시든 이 돈을 얼마 안 벌면 한국과 미국에 이게 과세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고 돈을 얼마 안 벌면 사실 한쪽에만 세금을 내면 돼요. 예, 한국에다 세금 내면 미국에다 중복을 낼 필요 없고 미국에다 내면 한국에 낼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도 세금 내야 되고 미국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얼마 내야 돼요? 예, 그렇게 이런 또 밑도 끝도 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 얼마 있고 여러분이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제가 뭐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요. 하여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뭉칫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한국에도 세금 많이 두들겨 맞고 미국도 많이 두들겨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운 좋게 한국에다가 아파트를 샀어요. 캠피디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부동산 투자 돈 벌려면 부동산이지. 근데 이제 잘 샀어. 10억 주고 샀는데 한 몇 년 지났더니 20억이 됐어. 아싸 20억. 역시 캠피디 얘기 안 듣기 잘했어. 캠피디 그냥 맨날 앉아갖고 탁상 공론이 아직 뭐 현실을 알아? 자 10억이 차익이 생겼어요. 근데 그 10억을 나중에 현금화 시키려니까 한국에서 세금 내죠. 또 남은 돈 미국에서 세금 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남지도 않아. 에라 이럴 바에 팔지 말자. 그래 놔두자니 놔둬도 자식들한테 나중에 물려주기나 해야 되는데 또 상속세 내죠. 뭐 하죠? 골아파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예전에 미국 올 당시에 80년도에
지어놓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2억도 안 주고 샀던 아파트가 지금 몇십억, 20억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뭐 한 백몇십만 불 차익 생겼다고 그걸 갖고 오려고 들었더니 나중에 한국에서 따지고 미국에서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니까 한 40만 불밖에 안 생기더래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동산 투자하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 내고 나면 이 돈 저 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얘기니까 그런데 또 개인주택, 단독주택은 좀 다를 수 있잖아. 예, 단독주택 같은 거를 잘 지면 그런 집들은 50년, 100년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울 같은 거나 예, 뭐 옛날 한옥집 같은 게 오히려 200년, 300년 가는 것처럼 집을 잘 지면 몇백 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집을 지어서 살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방 도시에 있고 이런 시골에서 이제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동네가 너무 이제 마을 주민들 위주면 텃세라는 것도 좀 심하고요. 근데 또 그런 집은 나중에 내가 질렸을 때 팔기가 힘들어요. 사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제일 편해요. 근데 샀다 팔았다 이것도 골 아프고 그래서 저는 렌트를 하는 게 사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요즘에 한국의 이 렌트비, 집값 대비해서 렌트비 나가는 건 너무 싸요. 이 집이 미국 돈으로 따지면 지금 값어치로 따져도 한 20만 불, 한 18만 불 정도 되겠다. 지금 값어치 따지면. 이 집이 처음 4년 전에 지었을 때 이 집 값어치가 한 22만 불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22만 불짜리 미국에서 22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750불에 렌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100만 원 내는 게 750불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예, 미국에 있는 집을 렌트를 주고 한국에서 렌트라는 게 이득입니다. 한국에다가 집을 사서 이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전세가 자꾸 없어진 추세긴 합니다. 전세가 없어진 추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옛날만큼 집값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져요. 옛날에 전세가 막 횡행하던 게 뭐냐면 3억짜리 집인데 2억 4천에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4천에 전세를 받아갖고 6천만 원을 더 보태갖고 얼른 옆에 가서 또 집을 사. 그 사이 집값이 올라가. 뭐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전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오히려 건물주는 이제 월세를 더 선호해. 따박따박 나오는 걸. 전세도 자꾸 줄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전세로 대출 받고 나중에 튀어요. 예, 그런 또 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전세 들어갈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은행 구자, 이 집 담보 같은 거 갖다가 우선순위로 담보를 잡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전세 또 보증 보험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세를 하면 돈 안 들어가지 않냐? 그 돈 나중에 돌려받지 않냐? 예, 이론상은 그런데 또 전세를 했다가 집주인이 꽈당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더 최악의 경우는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이 3억 천이었는데 처음에 팔았을 때 그때 당시 전세를 얼마 받았을까요? 뭐 한 2억 4천 받았을까요? 네. 2억 5천 받았을까요? 2억 4천 받았는데 전세 내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집값이 2억 4천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전세 2억 4천 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떡하겠어요? 2억 4천 내고 싶겠어요? 2억 4천이면 집을 사는데 전세금 돌려주세요. 근데 집주인은 이걸 3억 천이라도 현찰이라도 주고 사고 2억 4천 받으면 괜찮은데 이걸 또 현찰 주고 안 썼단 말이지. 그럼 또 은행 융자가 있어요. 이 집을 지금 팔아도 그 돈이 안 나와. 그러면 나는 지금 2억 4천 줄 돈이 없는데?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배째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물론 소송 걸고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골 아픈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집 마련하는 게 뭐 어떤 미국은 정석이 그거잖아요. 예, 일생 동안 뭐 30대에 첫 집을 사갖고 30년 모기지를 하는데 미국은 거의 물가 올라가는 거랑 이 집세랑 이게 쭉 상관관계가 모든 지역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해요. 집을 20% 다운하고 샀다. 그 집을 첫 10년 동안은 그 집 렌트비보다 비싼 모기지를 내야 된다. 그 다음 10년 동안은 비슷한 모기지를 낸다. 그 다음 10년 동안은 오히려 렌트비보다 싸다. 왜? 렌트비는 올라가고 모기지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지금 렌트하면 2,000불인데 내가 지금 모기지를 내면 3,000불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 집 렌트비가 3,000불이 돼버리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난 모기지도 똑같이 3,000불 내. 그러니까 렌트 내는 거나 집이나 비슷비슷해. 그리고 또 이 10년이 또 지나가면 그때는 렌트비가 올라갔고 렌트비가 이제 4,000불, 4,500불이 되는데 나는 모기지 내는 게 3,000불밖에 안 내.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계획성 있는 분들은 뭐냐면 처음 10년 동안 내가 살다가 이게 그냥 렌트비 받는 거와 모기지랑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남한테 렌트를 주고 자기가 또 하나 집을 사죠. 그리고 또 10년을 또 내고 있다가 보면 이 집은 슬슬 이제 돈이 거꾸로 남기 시작할 때 그 집을 놔두고 또 새 집을 사고 이 집이 또 10년 지났으니까 렌트비 받는 걸로 이 집을 운용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나중에 30년이 다 지나면 하나는 페이오프가 돼버리고 하나는 페이오프가 안 됐지만 이제 렌트비로 이 집 렌트비가 되니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집은 오히려 렌트비 받는 게 모기지보다 더 많으니까 제 돈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실 뭐 미국의 은퇴 방법, 집을 이용하는 은퇴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면 이제 돈이 더 남기 시작하고 50년 지나면 돈이 더더욱 남기 시작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동안 부동산이 너무 기형적으로 100배, 200배, 서울 일부 지역은 300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렌트를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우선 계산을 해보세요. 이 집도 제가 지금 뭐 한국에 잠시 임시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뭐 가구들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돈 내고 한 거지. 만약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 한 6, 70만 원 예, 이 정도만 주고 렌트를 하면 되죠. 예, 6, 70만 원만 주고 렌트를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렌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렌트비로 이 집값을 뽑힐 때까지 내가 얼마 살아야지? 와, 20년? 30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렌트비 내는 거 10년 내는 거 갖고 이 집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집을 사야 되겠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저한테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거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거기 나와 있는 이 아파트의 매물은 지금 7개인가 밖에 없어요. 6개, 7개. 근데 그것만 보시고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요. 예. 한국은 미국 같지 않아요. 미국은 MLS라고 있죠. 멀티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다 있어갖고 모든 집이 나오면 무조건 다 리스팅에 올려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방식을 쓰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에 올라갈 정도의 매물은 안 나가는 매물이야. 왜 안 나갈까요? 집이 안 좋던가 아니면 집값 시세에 비해서 비싸게 부르던가 그런 것들이나 거기 올라가는 거지 다른 것들은 거기 올라가기 전에 벌써 다 팔리거나 렌트 나가거나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한국 와서 알게 된 건데 이 집의 리스팅을 각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뭐 3개 갖고 있고 저기가 2개 갖고 있고 뭐 저기가 하나 갖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두 부동산이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각자 리스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온라인 상으로 보면 한 7집 정도만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주변에 몇 군데 물어보면 저희 리스팅 몇 개 있어요? 그럼 뭐 메토메토 물어보면 여기 네이버에 없는 리스팅을 갖고 있어요. 다른 집 가면 또 다른 리스팅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지금 추측해보건데 3, 40채 이상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저 있는 층에도 지금 비어 있는 집이 있고 왜냐면 아직도 앞에 스티커가 돼 있는데 안 뜯은 농고 보니까 이사 나가고 아직도 석 달 동안 이사가 안 들어오고 있는 집도 있어요. 맨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냐면 앞에다 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종이로 붙여놨는데 그게 안 찢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못 들어간 집이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다녀봐야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부동산 한 군데를 뒤져보면 MLS를 뒤져갖고 멀티 리스팅을 뒤져갖고 다 모든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 다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도 없고 한국 가서 부동산을 뒤져봐도 한 군데만 뒤지면 안 돼요. 주변에 4-5군데를 뒤져야지 매물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집을 100만 원에 빌리지만 100만 원짜리 렌트 없어요. 온라인에는 다 110만 원, 120만 원 그래요. 예. 100만 원짜리는 거기 올라가기 전에 벌써 다 나갔죠. 조건이 좋은 건데.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계약, 예, 6개월 계약은 있지도 않아요. 다 2년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6개월 계약, 네, 100만 원? 그럼 올라가기 전에 다 나가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방송 그전에도 뭐 한국에 집 같은 거 얘기하면 많이들 하시는 게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한국인데다 연락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부동산 좀 알려주세요. 하나 알아봐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부동산 5군데, 6군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 있는 데마다 매물이 다 달라요. 이 집 부동산이 뭐 305호하고 308호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옆에 집 가면 뭐 702호, 406호 갖고 있고 이 옆에 비동산 가면 813호 갖고 있고 뭐 505호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서로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부동산 가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온라인만 뒤져보시고 캠페인만 한 같은 그런 조건 없던데요. 예, 이렇게 그냥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집을 못 구합니다. 좋은 집을. 그러니까 좋은 집은 생각보다 다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넉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주변에 집들 얘기 같은 거 들어보니까 내가 한국에 계속 살 거면 저런 집도 괜찮겠다.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데 60만 원이야. 월 60만 원. 60만 원이면 400불밖에 안 해. 60만 원이고 가구만 좀 사면 돼. 근데 요즘에 뭐 가구 같은 거 이사 가면서 좀 싸게 사는 거 있으니까 뭐 세탁기 뭐 침대 뭐 냉장고 이런 거만 좀 사면 돼. 뭐 이런 거 사면 되겠다. TV 사고. 뭐 이런 집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60만 원짜리 집, 캠핑이고 60만 원짜리 집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나갈 줄 알고. 저 소개시켜주면 바로 이제 오늘 밤 비행기 표 끊어서 오실 건가요? 그럼 소개시켜드릴게. 여러분들 위해서 집이 일주일, 2주일씩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좋은 집 있잖아요. 예, 그럼 2, 3일이면 나가요. 예. 만약에 진짜 좋은 집을 찾고 싶다 그러면 와서 며칠 동안 밥하고 괜찮은 조건이 있다 그러면 냅다 집어야지. 좋은 조건은 일주일을 안 넘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셔도 소용없고 어디 가서 방구해요? 예, 소용없습니다.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예, 소용없습니다. 알려드려도 그 부동산 하나가 모든 리스팅 갖고 있는 게 한국은 그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집값은 잘 계산해 보세요. 내가 내는 월세 곱하기 이 집값의 시세, 내가 이 집에서 몇 년 살아야지 이 집값이 뽑히는가. 20년 된다? 예, 포기하세요. 뭐하러 20년 동안 부을 것 같다가 기회비용이란 게 있지. 매달 조금씩 내면 그게 더 싼 거지. 뭐하러 집을 삽니까? 집 사서 돈 벌겠다? 예, 꿈 깨십시오. 예, 물론 집 사 돈 번 사람 있어요. 지금도. 예, 동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탄에 집 샀으면 내가 10억 벌 수도 있겠지. 그거 복권 같은 거잖아요. 뭐 그거에 기대하시겠어요? 10억 벌었다고 시작해요. 예. 10억 벌어서 나중에 그 돈 미국에 갖고 오려면 여기다 세금 내고 저기다 세금 내고 한 3억 갖고 올까? 2억 갖고 올까? 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강남 같은데 아직도 집값 오르던데 예. 강남 집값 20억, 30억 기본 치고 들어가요. 예. 뭐 200만 불, 예, 300만 불 기본 치고 들어갑니다. 그 돈이 있으시면 뭐 미국에서도 부동산 잘 사놓고 오히려 200만 불, 300만 불 있으면 미국에다 조그만 뭐 플라자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하나 사놓고 렌트비 따박따박 받는 게 훨 낫지 않아요? 예,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집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시면 좋을 듯해요. 예, 물론 한국 사람 성격에 내 집이 있어야지 안정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의 안정은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새로운 집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이 집에 있는 어떤 집에 포함된 시스템 이런 게 제 미국에 있는 집보다 더 신기술이 많아요. 예. 벽에 단열 시스템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에어컨 시스템, 그다음 밑에 온도 나오는 시스템, 수도, 그다음에 뭐 바깥에 이제 이중창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보면 미국에 있는 집보다 오히려 더 퀄리티 좋은 게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름에도 더운데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인데도 우리 처형이나 처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우리는 에어컨 안 켜고 자거든요. 예, 뭐 에어컨 안 켜도 낮에 좀 시원하게 해놓고 밤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벽에 온도계가 있는데 뭐 낮에 에어컨 한 24도까지 내려갔다가 자고 일어나봤자 뭐 25도, 26도. 그러니까 단열이 되게 잘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네 분위기도 한몫하거든요. 예. 동네 분위기도 한 곳에 몇십 년 살다 보면 동네가 같이 늙어요. 예. 동네도 같이 늙어. 그러면 이제 동네도 후줄근해지죠. 아파트만 늙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참고를 하시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한번 계산해 보시면 계산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또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행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